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그 발표자, 토론자 소개하고 천천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시간을 앞당겨서 쓰겠습니다. 오늘 1013회 정책 지식 포럼은 주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입니다. 지금 뭐 우리 한반도를 강타한 것은 사실은 그 태풍이 아니고 그 대통령 선거인데요. 근데 그 인구 감소하고 지방 소멸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신 분도 있고, 또 이따 발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오늘 발표를 맡으신 선생님은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 연구위원이십니다. 그 박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시고 주로 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행정자치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자로 두 분 모셨습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데요. 연세대학교에 나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사회학과, 그다음에 국토연구원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제 행정학을 또 석사,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 국민경제전문위원,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회 전문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이상호 국토연구원 선임위원이십니다. 고용정보원 일자리 사업평가센터 지역 일자리팀 연구위원이시고요.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지역고용학회 이사를 하시고 있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특별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주로 노동경제학, 지역고용정책, 노동시장정책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박진경 박사님께 한 20분 정도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경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참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올라오면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올라왔어요. 뭐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저희가 연구를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6년도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좀 준비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지금에서야 사실은 조금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25분 정도로 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제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총 인구는 사실 지금도 감소를 하고 있지 않은데 생산 가능 인구가 일단 감소를 하고 있고, 고령 인구 수가 유소년 인구 수를 초월을 했고, 인구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출산 관련해서는 20년 동안 1.3명 이하 초저출산,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합계 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고령화도 초고령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제 지방에서는 수도권에서 모든 것들을 다 땡기고 있어요.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을 했고, GRDP는 이미 17년도부터 초과하기 시작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80% 이상이 다 수도권에서 발생합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지역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면서 게다가 이제 2020년부터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의성군 같은 데를 보면은 총 인구가 2000년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죽어나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먼 지역부터 해서 지금 이 인구 격차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제 2016년도 당시에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지역 인구 뺏기를 했었어요. 다
타 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인구를 뺏어오는 거. 왜냐면은 그 인구를 대비해서 뭐 국비도 내려오고 공무원 수도 책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이제 가져오면서 2005년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걸 막 하라고 하니까 그걸 막 하면서 타 자치단체 인구를 뺐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인구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인구를 막 찾고, 이런 식의 어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번 정부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고령 인구를 막 유치를 하다 보니 연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겠다. 청년 인구를 어떻게 유치를 해보자에 대한 경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옆에 계시는 이상호 박사님의 그 지방 소멸, 그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이상호 박사님이 만드셨던 소멸 지수, 그게 이제 붐이 막 일면서 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지방에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인구 감소가 어떻게 인구 유출을 야기를 하고, 인구 유출이 되면 다시 아동이 감소하고 세수는 감소하고 굉장히 계속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는 형태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방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본 거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정책에 굉장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재부가 기존에 다 있지 않느냐, 왜 또 갖고 오냐, 이게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5년 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자. 첫 번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있지 않느냐, 그걸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저출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학계 출산율이 2018년도에 수도권은 0.93, 비수도권 1.14, 시군구로 따져보면 군지역은 1.24, 구지역은 0.87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여자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치구에 지금 0.87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가만 살펴보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수도권으로 막 집중을 하고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애를 못 낳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양육과 정주와 교육과 일자리가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떠나는 건데, 이 저출산 대책은 이제 애를 못 낳으면 난임 부부들을 해결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그 지역발전 정책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전국 공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가입 여성들이 많은 지역으로 국비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에다가 그 가입 여성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여성들한테 뭐 워라밸 같은 것들을 해주고 그 근로 환경들을 좀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서 북돋아서 애를 낳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그 국비들이 가지 않는 구조. 근데 국가에서 바라볼 때는 자치단체 간에 이동하는 거는 그냥 제로섬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국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가지고 했고, 이제 인구 구조가 자꾸만 변화하니까 기재부에서도 인구정책 TF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거기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도와서 이걸 어떻게 잘 해보자, 이게 아니라 인구 구조가 변화하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적응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자,
지역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고 이 큰 트렌드가 변하지는 않을 테니 우리가 이거를 효율화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체계를 개편을 해서 이 부분들을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기재부의 정책이고요. 그래서 그 초기 자치단체 이 정책들은 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의 국비보조 없이도 본인들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낳고 빼앗고 찾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고안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출산 장려금 경쟁에 매진을 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해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해남에서 이 출산 장려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아기를 낳고 낳자마자 데리고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행정안전부 일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돌아다녀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뭐 해남에서 애를 낳으면 2천만 원 주고 서울에서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주면 되죠. 둘째를 낳든 셋째를 낳든. 그래서 지역발전 정책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사업에 대한 저출산 시책 자체가 국가의 정책이지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교를 했더니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제가 유형을 좀 구분한 거였어요. 이게 이제 도대체 이 자치단체 인구 감소가 자연 증감,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처럼 저출산 때문에 생기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냐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유형을 구분을 했는데 이 유형을 구분을 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가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순자연 증감량은 출생자 수 빼기 사망자 수, 그다음에 순이동자 수는 전입자 수 빼기 선출자 수 이렇게 해서 유형을 구분을 해가지고 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상관관계 분석을 좀 해보면 우리나라 인구 증감량은 자연 증감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사회 증감량에 영향을 대부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출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양이 적고 유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자치단체의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석이 되고 이제 보사연에서 또 인구에 대한 인구학 하시는 분들이 이걸 분석을 해보니 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 때문이 아니라 사회 이동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다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이게 계속해서 더 커진다. 왜냐하면은 비수도권이나 중소도시 농촌에는 저출산이고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초저출산인데 이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면 원래 저출산이었는데 초저출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국가 인구 위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자치단체가 지금 서화를 걸고 하고 있는 정책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균특법이 있지 않느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서 낙후 지역을 배려하는 게 있으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낙후 지역과 겹치는데 그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저출산 정책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변질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인프라 사업으로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균특법에서 작년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개념이 반영이 됐어요. 이 4, 5년간의 계속적인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니까 이게 이제 특별법을 저희는 계속 만들려고 지원을 했었는데 균특법이 개정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그 특별법을 만들려고 지금 현재
만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안에 낙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내용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말랑말랑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일자리가 위주였어요. 그래서 산업부가 이 법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변질이 되면서 인프라 사업들,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들어오면 그 대형 인프라 사업들은 끝날 때까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착화가 되고 주민들의 어떤 좀 삶의 질하고 관련되는 좀 말캉말캉한 사업들이 그때그때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균특법이 좀 사실은 이제는 이게 특별법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안에 내용적인 측면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귀농어 기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귀농 기촌을 하면 다 도와준다. 그게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고 균특법은 산업부에서 하는 정책이고 요거는 이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저는 이제 그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가 작년에 청년 인구에 대한 그 인구 유입 정착 정책이 궁금해졌어요. 이제 결국에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게 계속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러면은 뭐 대부분 자치단체가 고민을 해요. 집토끼를 지킬 거냐, 산토끼를 잡아올 거냐.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이게 타겟팅이 달라야 된다. 정책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귀농귀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년들이 꽤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방법을 모르고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권 청년 인구들이 근데 지방 이주를 했을 때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가 취업이나 창업이지 취농이 아닙니다. 근데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에 종사해야지만 귀농 귀촌을 했을 때 도와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내려가는 청년들은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법률들이 전부 다 뭔가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자꾸만 이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좀 만들어 줘라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세 가지 법률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이제 그 왜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국외 인구 감소 대응 정책 동향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전부 다 살펴보진 않을 텐데 이제 우리도 여태까지는 사실은 그 성장 거점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 같은 그런 성장 거점들을 굉장히 발전시켜가지고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오다 보니 이게 이제 격차가 자꾸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격차 문제를 자꾸만 이대로 놓고서는 더 나은 발전은 없다라는 그 포용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유럽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뭐 다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마스다 히로야 이후에 마을 사람 일 창생 정책 대부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부분들이 목적을 보시면은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지만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시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구가 과소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뭐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를 전부 다 막을 순 없어도 거기 한 명이 살더라도 어쨌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지금 횡단적인 목표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시대의 힘에 대한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술 도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고용 창출,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 그러니까 고용이 되게 중요해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역 만들기,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6가지 기본 목표 중에 1가지 정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추진 체계 자체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가장 윗단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내각 옛날로 따지면 아베가 본부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시책들은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그 여러 부처에 시책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러이런 방향 아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펼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내각부에 이거, 총무성에 텔레워크 보급 전개 추진 사업, 농림부에 이 사업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걸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어떤 그 자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에 국가는 지방에 세계 화사를 지원한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재정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인프라 위주로 사실은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EU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의 이 인구 감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빌리지 컨셉이라고 해서 이제 지방에서 전출되는 걸 막고 새로운 이제 젊은 친구들을 유입시키고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제 기술 혁신도 들어가 있고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들,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경북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그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치단체라고 하면 경북, 전남, 전북, 강원도일 거예요. 그 부분들에 보면은 이렇게 도시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시골 파견제를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웃사촌 지원 센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화해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나 새로운 사람 유치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지방 소멸 대응한 지역 발전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방향성을 수립을 할 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기존 정책을 한계를 극복하는 좀 통합적인 정책 틀을 만들어 주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의 인구 정책은 저출산 정책이 아니다. 이걸 2가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인구 정책은 균형 발전 정책에 있는 그 성장 촉진 지역 정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장 촉진 지역은 도로 깔고 주차장 놓고 관광도로 깔고 거기에 데크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도 뭔가 인구 유입을 좀 촉진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인구 정책은 청년 유출이 핵심 골이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결국에 국가 균형 발전이 도모가 되는 것이지 균형 발전 정책을 한다고 해서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과 주민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 정책 관점에서 지방의 인구 정책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이 지방 이주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제가 작년에 좀 한 거고 이게 이제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고 싶어서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사실 젊은 세대들의 취향이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취향을 좀 고려해서 뭔가 정책을 좀 풀어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6가지 정도를 사실은 한 게, 뭐, 스마트팜 조성을 하는데 이 스마트팜을 농림부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요. 스마트팜에 5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도시 청년들을 모집을 해요. 자, 50명, 선착순. 그러면은 스마트팜을 와서 일자리를 가지면서 여기에 거주하고 싶은 청년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주거를 융복합해서 넣어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추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보다 농촌은 굉장히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시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면 할머니들이 다 간섭해요. 그래서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이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는 귀농귀촌과 은퇴자 유치와 지역 교류와 이주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중주소제도 좀 허용해주고 외부 청년이 유입됐을 때 적극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 네, 그런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육아와 교육과 돌봄과 의료 여건이 같이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일자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근데 이 일자리도 왜냐하면은 기존의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활력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 고노부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처에서 해요. 그런 사업들이 좀 지역에 녹아들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계속 주는데 여기에 뭐 자꾸 공공 서비스를 뭐 자칫 그 시군별로 하나 이렇게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좀 그 인구가 주는 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ICT나 IoT나 미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구 희소를 좀 상쇄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고도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그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을 주치 버스가 찾아다니고 온디맨드 셔틀이 돌아다니고 IoT 기반의 예경보 시스템이 드론이 날아다니고 무인 ATM기가 있고 스마트 초등학교가 있고 마을 진료소가 있고 특산품을 파는 그런 ATM 관련된 것들, 렌터카를 활용해서 플랫폼 교통수단이 돌아다니고 무인 점포가 있고 은퇴자 마을이 있고 뭐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로 요 ICT를 활용한 스마트 빌리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좀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뭔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혁신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로 여기에 이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때 만들 때는 특별법 제정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통합 추진 체계를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인구를 정착시키고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 위주로 가야지 이게 이제 모든 부처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 끌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부처의 정책들은 그대로 다 할 수 있게 하면서 패키지화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민간 기업이나 공동체나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연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방 소멸에 대한 추진 체계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5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유, 박진규 박사님 아주 그 방대한 양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역시 중앙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로 자기들 부처의 존재 이유에 맞게 그런 인구 소멸 정책을 만든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역시 말도 많은 기재부 같고, 그죠? 그래서 다들 이게 파편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지자체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이런 정책을 좀
해보자 이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차미숙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이걸 누르면 스파이터? 이걸 키셔야 돼요. 이쪽에 두 번째 거를 키셔야 돼요. 자동으로 올라가네. 올려주실래요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차미숙입니다. 박진경 박사님이 몇 년 동안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 이런 연구를 또 하셔서 박 박사님의 전반적인 연구 분석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제가 행안부의 지방 소멸 대책 수립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지금 지방 소멸 특별법에 관련된 의원 입법이 지금 6건 정도가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그걸 정리를 해서 조금 더 법으로 제안을 하자, 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의도에서 이제 행안부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 8개월짜리 과제고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열심히 분석도 하고 현장도 다니고 많은 분들 만났는데 이제 지금쯤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과연 이게 해결될까? 그 연구하면서 처음에 가졌었던 뭔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큰 기대가 이제 연구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딨어. 이렇게 스스로에 합리화인데요.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간단하게 앞에 자료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양한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올 초에 언론에 제일 많이 나왔던 용어, 저게 주식 용어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가 인구의 데드크로스에 직면했다. 올 초에 2020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군구 단위로 229개 시군구 단위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쪼개서.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시군구의 한 66%,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이미 데드크로스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것도 한 25%, 4분의 1 정도는 20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높은 그런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딱 인지했을 때는 이미 지자체 레벨로 가면 아주 이렇게 골마 터진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역 연구를 꽤 오래 지금 하고 있는데 올 8월에 누굴 인터뷰했냐면 감사원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원 당한 게 아니라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이런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터뷰를 조금 하면서 뭐 마지막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1년간 이 주제를 가지고 국내 모든 많은 분들을 다 만나고 뭐 했대요. 근데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1년간 했는데.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요. 막상 서울에 와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분들 만나도 그렇고 조금 덜한 느낌, 또 기재부를 만나도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은 우리같이 지역 같진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지금 첫 번째 그랬고 제가 최근에 지자체 간담회 가서 공무원들하고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언제 해당 지역에서 지방 소멸하겠구나. 언제 느끼냐 이랬더니 상주시였는데 시에 있는 공무원분인데 자기네 그 시 안에 시내에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거기에 노인 요양시설이 바뀌었을 때 우리 상주는 망하겠구나. 소멸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 만나기 전까지도 저도 약간 위기의식을 못 느꼈는데 그분들은 출근하면은요, 아침에 자기네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몇 명, 돌아가신 분 몇 명, 이거를 계속 대시보드로 매일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그때 한 6월 달에 만났는데 그분들 만나고
저도 조금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 연구하면서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 소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숫자로 얘기하는 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체감이.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마치 70년대 세트장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거는 지금 제가 저 자료 보시면 군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피크 찍고 절반 이상 감소한 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만 지금 예를 든 건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정도, 21만이 피크였어요. 그게 이제 뭐 80년대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최근에 8만 명밖에 안 돼요. 거의 지금 62%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이런 지자체들이 지금 시 단위에서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 문제는 이미 다 심각해져서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중소도시에서도 지금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시나 이런 데 옵티멀 사이즈가 과연 얼마일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인구는 얼마일까? 20만이었다가 저렇게 60%가 그냥 없어졌는데 과연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이 될까? 하여튼 여러 이슈들을 제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것들은 이제 우리 행정대학원에 계신 분들이 논문 같은 것들을 많이 쓰셔서 이런 공감대를 사회적으로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 박사님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방인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구 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가 있는 데가 관악구잖아요. 관악구의 합계 출산율이 0.536 정도 해요. 근데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전남 영광이에요. 영광은 2.538, 거의 5배, 거의 뭐 4.8배 정도. 근데 우리는 계속 지방에서 인구 감소해 저출산이기 때문에 계속 지방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박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인구 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저는 지역 연구를 한 사람 입장에서 지역에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공간, 살만하다. 뭐 살기 괜찮은데 만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또 도시에서 막 경쟁에서 치여서 힘든 사람들이 다시 또 지역에 와서 또 힐링도 하고 또 여기도 살만한 공간이네 하면서 또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나름의 그 구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의 인구 댐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인구 이동 분석을 하면은요, 지방에서는 대개 20, 30대들은 대부분 교육이나 일자리 이런 목적으로 서울로 옵니다. 서울, 대도시 이런 데로 오죠. 반면에 5, 60대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 도의 군 단위로 많이 갑니다.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이런 연령대, 생애주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런 특성들을 분석한다면 지방의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여러 대안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조금 한번 근데 이제 지금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제가 2015년에 어디를 갔었냐면 일본의 히로시마에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떠났습니다. 왜 히로시마냐? 한국인들 6개월 동안 못 만난 히로시마였는데 제가 지역 연구를 오래 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모습은 어떨까? 지방 중소도시의 삶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도시에 서점이 있거든요. 근데 서점에 딱 갔는데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눈에 띈 걸 수도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2권이 딱 서점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권은 마사히로의 지방 소멸론이었고요. 그게 2014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베스트셀러였고요. 또 하나 같이 있는 게 뭐였냐면 경제평론가인데 존 헨스카사라고 하는 경제평론가의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개의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마사 히로야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존 치카사 책을 읽었는데요. 마사 얘기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력이 떨어지면서 지방은 쇠퇴하고 소멸의 길로 갈 거다라는 논리고요. 존 치카사는 경제평론가답게 그런 퀘스천을 던져요. 인구 감소하는 것만으로 지방이 소멸할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의 논리를 막 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의 주장은 중앙정부의 그 보조금 의존형의 어떤 정책들을 계속 중앙정부가 계속 이제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자기 생색 내면서 자기 파워들을 막 가지고. 근데 지방에서는 계속 그거 따가지고 공모 사업 따고 해갖고 매칭을 하잖아요. 지자체 재정하고 매칭을 하면서 요즘 뭐 50%도 매칭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조 사업 따려고 필요도 없는 사업들을 자꾸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방의 재정들은 자꾸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에 있는 시설이 묘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묘지석. 그러니까 지방 경제는 중앙 정부의 이런 보조금 의존 성향으로 인해서 지방 정부는 공원 모지화가 된다. 그래서 지방은 소멸하게 될 거다. 물론 인구 감소해서도 소멸하지만 이게 다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시 사례를 하나 표를 얘기를 하는데 고치시에 있는 재정을 2040년까지 추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치시에 있는 그 시설들, 공공시설들의 유지관리비를 추정을 딱 합니다. 근데 이 재정으로 이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2040년에. 근데 진짜 그럴까? 우리나라 자료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지방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 물론 거기에는 조그만 시설들은 빠진 자료인데 행안부에 재정부에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작년에 유지관리 적자가 공공시설에 1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막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4천조, 4천억, 6천억, 8천억, 1조 이런 식으로 지금 지방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적자가 커지고 있고 그거는 또 결국은 지방재정을 또 국가에서는 또 안 주니까 지방재정을 또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균형이 보고자료에서 본 자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네이밍까지 얻은 데거든요. 근데 제주자치도에서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3%밖에 안 된대요. 그거에서 여기다가 또 이제 뭐 다 쓰고 하면 정작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국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또 기대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을 가져오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공감대가 되게 많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는데 별로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이런 얘기 하는 걸 싫어해요. 여전히 자기네들이 돈을 줄 수 있을 때 자기네들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표를 만들었는데 지방 소멸은 물론 이제 저출산 고령화되면서 또 지방 소멸이나 지역 쇠퇴 문제는 발생하지만 우리의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 관행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한은 지방의 획일적인 시설들을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지방 재정의 취약성 그다음에 지방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역가나 저 지역가나 똑같은 시설들을 갖고 있으면 지방에 가서 살고 싶어도 상당히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거의 뭐 뒤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올려주실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인구 감소의 다이나믹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지방 소멸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의 정책 관행들도 함께 바꿔가지 않으면 인구 사회 정책적인 어프로치를 지역 발전 정책으로 어프로치로 바꿨을 때 과연 성공할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 정책적인 관행과 컨텐츠를 같이 바꿔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몇 가지 정리는 했는데 우선 첫째는 우리 정책 접근과 목표를 좀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에 너무 급급해서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되지도 않아요. 아기를 낳으라고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이런 지역을 조금 더 인구 감소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아주 잘 사는 나라들 꽤 있잖아요. 룩셈부르크인가 이런 나라들은 아주 작은 나라면서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국민 생활들을 영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인구 감소에도 좀 더 불구하고 활력 있는 지역, 또 개성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아까 박사님 얘기처럼 저는 출산 장려 국가 책임제 지금 치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 얘기를 하는데 출산 장려 문제도 국가 책임의 역할, 국가의 역할을 좀 하고 지자체들은 거기에 너무 힘 빼지 말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자기네 자산들을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로 좀 더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 주도성 강화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일본의 조난치카사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방이 자기가 부족한 거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아까 국가 전체적으로 데드크로스가 2020년인데 실제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시군별로 엄청 오래전부터 데드크로스를 시군별로 각기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각 지자체들이 조금 더 여건에 맞게 또 그런 시책들 이런 것들을 셀렉트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에는 일본 사례이긴 한데요. 일본도 이제 지방 창생한 지 10년 됐습니다. 1기 끝났고 2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정책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오히려 최근에 정책들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예시로 인구 개념입니다. 우리가 정주 인구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이제 체류 인구나 관계 인구 등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구 정책들을 활용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주민등록 제도랄지 이런 제도를 좀 더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거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몇 천억 몇 조를 쓴들 저는 그렇게 성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시책과 또 유연화된 제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져야만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발표를 부탁드려야 될 걸 그랬습니다. 지방 빨리 망하자. 어떻게만 망하나 이거를 반대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답이 나올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상호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저는 박진경 박사님이 제가 엄청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오신 발표문도 딱히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럴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차민숙 박사님도 역시 존경하는 분이고. 저는 사실 지금 충북 혁신도시 살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에 오려면 왕복 이제 한 4시간이 걸려오고 그리고 토론은 한 10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경제학 전공자라서 이게 또 편익과 비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 발표자와 토론자이셔서 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미나를 서울대에서 하기 때문에 온 게 큽니다. 왜냐하면 앞서 두 분이 다 얘기하셨지만 이 지방소멸 문제라는 게 사실은 중앙의 그런 어떤 정책 담당자들, 의사결정자들,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서울 대도시에 있는 엘리트들의 어떤 고정관념, 시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지난 한 5, 6년 동안 어떤 생각을 많이 들었냐면 이게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은 국가 레벨에서의 문제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되면 어쨌든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의 문제가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그런데 한 5, 6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참 솔직한 건지 이 숫자로 체감하기 전에는 그런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방 소멸이라고 이제 그게 숫자로 나오니까 인구 감소, 인구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좀 약간
좀 많이 그것들을 활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 내면에는 어차피 이 지역의 문제라는 건 국가 레벨에서는 어쨌든 제로섬이잖아요. 뭐 인구가 지방에 살던 서울 수도권에서 그게 어때라는 게 사실은 주류적인 우리 사회의 생각이고, 저는 정책 담당자들, 특히 경제정책 하시는 분들이 아주 보편화된 저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소멸 문제를 많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행정하시는 분들, 국토정책 하시는 분들,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한 군데 못 간 데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쪽에는 아직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책적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 그 정책 분야에서 보면은 그 중앙 집권화된 중앙 정부가 하는 그런 사람 기반 정책이에요. 모든 것들이 지역 베이스로 이루어진 법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부는 또 지역 고용센터라는 그 산하 조직들을, 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문제라서 저는 이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중앙의 관료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구 감소와 대비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수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 있어서도 이것들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기업 정책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나 한계기업에 대해서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로 이 중소기업이나 한계기업들을 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이냐, 아니면 어차피 뭐 망해서 없어질 거지만 주는 정책인지 시혜성 정책인지, 지역에 대해서 소멸 위험에 담긴 지역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과 비슷한 방향과 비슷한 종류의 정책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법적 개편이나 어떤 사업화되는 것들을 보더라도 저것이 근본적으로 지역을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까라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지방 소멸 혹은 인구 감소로 인한 결과에 대한 어떤 정책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조정적인 정책, 적응적 정책이라고 발표는 하지만 사실은 지방 소멸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인에 대한 처방, 결과에 대한 어떤 대응이 아니고 원인에 대한 처방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국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결국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해 오던 그 공간 구조를 잘 봐야 된다. 일자리가 만들어주는 구조를.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조선과 같은 대규모 어떤 수만 명씩 고용하는 산업단지와 대공장들이 존재를 하고, 그 옆에 이제 대규모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그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공적 서비스가 집적된 공간들을 같이 만들어준 거죠. 그것이 이제 대도시, 지방 대도시와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해요. 즉 생산 측면에서의 대량 생산 어떤 집적지와 소비 혹은 주거 서비스 기능으로서의 어떤 대도시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주는 우리나라의 공간 전략들이 한 20년, 10년 전까지는 그것들이 유효하고 시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무너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년 전부터 조선업과 같은 대규모 이제 주력 제조업에서 고용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도 저라는 게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생산직 중심의 그런 대규모 노동력이 지역에 입지할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있던 위계적 공간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산업 도시들이나 주변에 또 소규모 기업들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지역 작은 도시들이 더 힘을 잃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하는 기술 패러다임과 공간 구조가 갖는 어떤 그런 한계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 소멸 위험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어떤 작은 공간 지역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정책 개입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결국은 대규모 이런 공간 구조를 좀 분산적이고 그 입지 기반이 약해진 그런 어떤 일자리와 산업들을 어떻게 그러면 지역에 더
좀 이동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좀 근본적인 것들이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균형발전 정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 이상의 그런 어떤 대규모의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메가시티가 됐던 뭐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수준이 됐던 그런 것이 한 축에서 작동을 해주고, 그러면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어떤 스마트,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 시티가 됐든 빌리지가 됐든 어떤 공동체 단위에서의 그런 삶의 어메니티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아래 쪽에서의 노력들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지역에게 너네들이 역량을 동원해서 이렇게 지역 내에 모범 사례를 만들어 봐라고만 얘기하고, 이 어마어마한 수도권으로 이 인구의,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을 이끌어내고 이 동력을 막 반대 형태로 돌리지 않으면 결국은 저는 대안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원인에 대한 처방이 단기간 내에 조금 큰 폭으로 나와주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4시간 걸려서 10분 토론한다고 해서 지금 조금 더 많이 하시리라 기대했는데 뭐 시간이 꽤 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플로어에 또 많이 계시고 또 온라인에 연결된 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분은 뭐 문자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일단 누가 폼을 네, 그러면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행정대원의 김동조입니다. 먼저 처음에 원장님 말씀대로 되게 중요한 주제라서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주제라서 이미 다 얘기를 나누신, 내부적으로는 다 논의가 된 얘기를 질문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이때 제목부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같이 묶여서 얘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처음에 박 박사님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를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는 문제니까, 파이가 줄어드는 문제와 그거를 서로 나누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까? 지방 소멸에 앞서서 인구 감소라는 아주 외재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있다면 마지막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좀 혼재돼서 대책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한다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먼저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박 박사님 발표 때도 나왔고 나중에 차 박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또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본이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될 적절한 대상일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규모의 문제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다른데 두 가지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금혜석 센터장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워낙 큰 문제라서 박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지부의 이슈도 아니고 산업부의 이슈도 아니고 농림부의 이슈도 아니고, 그런데 막상 정책은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슈였던, 아마 차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드는 생각 하나는 지원이 필요하죠.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지자체의 역할은 뭘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원 자체가 작거나 또는 그것이 아까 말했던 어떤 칸막이로 인해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은 적절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지방정부 스스로의 어떤 자구 노력, 경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만 더 지적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게 자연적인 감소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회적인 감소, 즉 유출이 커지고 유입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지자체 간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회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의 정말로 경쟁력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죠? 두 개가 결국 같은 이슈인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우리가 지금 지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천차만별일 텐데 누구한테 대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 또 누구한테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특별법으로서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그 지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과 굉장히 유리된다면 수용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러한 안이 있어야지 이게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시간을 좀 지키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많이는 연장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 두 분 토론자 말씀하셨고 우리 두 분 교수님들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박 박사님께서 답변을 뭐 일일이 항목대로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보면은 이제 전부 중앙정부 책임, 지자체 책임 다 남 비판하기만 바쁜데 좀 건설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 이제 후보 이제 당선이 되면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5년 시기에 내서 업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이 혹시 있으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교수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사실 파일을 나눠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서의 지역의 크기, 규모 측면에서 사실 조금 접근해 보면 원주나 춘천이나 이런 제가 지금 원주 혁신도시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소도시급 정도 되는 도시들을 염두에 두고 지방 소멸을 얘기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경북이나 전남이나 전북이나 강원도의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가지 지역 정도를 걸쳐 있는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방 소멸을 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상호 박사님도 그렇고 차민숙 박사님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4, 5년 동안 이게 계속 정책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표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없애면 되지 않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경제학자들, 특히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가서 얘기할 때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없애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없애자. 그거 없애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뭔가 행정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더 곤란해지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관할해야 할 자치단체의 규모가 더 커지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없애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말입니다. 이게 물론 일본 예산이 안 좋고 재정도 안 좋고 일본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일본도 옛날부터 과소지역 대책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지방창생을 한다는 얘기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들의 분석과 본인들의 어떤 자조정신을 가지고 정책을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기획을 하고 가져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국가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이러이런 정책들을 지금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아도 우리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가지고 주민들끼리 열심히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일자리도 만들고 창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국가가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대선이나 이런 거보다도 저는 어쨌든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없애지 않는 한은 앞으로 그 지역을 그러면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도 이제는 축소도시 소멸되는 어떤 지역들이 생길 때 거기에 어떻게 도시의 규모와 도시의
장래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멸하더라도 잘 소멸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해외의 벤치마킹도 좋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또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보건대학의 조경태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추계에 의하면 우리 50년, 100년 후에는 한반도의 인구가 다 없어진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은 물론이고 이제 한반도 자체가 다 영명이 된다는 그런 추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문제고 그다음에가 이제 지방 소멸은 결국은 이제 사회 이동이 또 거기에 부가 돼서 그런 건데 과연 이런 5년 동안에 어떤 굉장히 급격한 그런 정책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도 일자리를 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일자리 주면 갈까? 청년들이? 과연 그 일자리가 무슨 일자리일까? 삼성이 가면 모르지만 삼성이 갈 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숨에 해결할 마술방망이는 없는 것 같고 아마도 큰 방향에서 거꾸로 가는 정책,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는 그냥 더 복잡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좀 막고요. 그리고 단타로 좀 여러 가지를 단타를 치면은 그래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하신 박 박사님과 두 분 토론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 정책 지식 포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